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의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쾌락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풍요로운 세상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나를 해하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니체가 남긴 이 유명한 경구는 심리치료에서도 참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저는 불편함과 고통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 이 책을 읽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쾌락의 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추구해야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 쾌락과 풍요의 추구가 결핍과 고통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예로 든 우리 뇌에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있다는 가정은 매우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탐닉의 시대에서 살아가기. 이 책은 쾌락을 다룬다. 동시에 고통도 다룬다. 무엇보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쾌락과 고통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풍요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중독성 물질, 음식, 뉴스, 도박, 쇼핑, 게임, 채팅, 음란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오늘날 큰 보상을 약속하는 자극들은 양, 종류, 효능 등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디지털 세상의 등장은 이런 자극들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 세대에게 쉴 새 없이 디지털 도파민을 전달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침이 됐다. 나는 아직 무엇인가 중독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머지않아 자주 찾는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보편적인 척도로서 도파민을 활용한다. 뇌의 보상 경로에 도파민이 많을수록 경험의 중독성은 더 커진다.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지난 한 세기 동안 신경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는 사실이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다. 초콜릿을 한 조각 먹으면 다음 조각이 또 먹고 싶어지고 괜찮은 책, 영화 또는 비디오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균형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책은 뇌가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는지를 신경과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나와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쾌락과 고통 사이에서 더 좋은, 더 건강한 균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도 필요하다. 강박적 과용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줄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 중독에 약한 사람, 즉 중독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 그래서 중독의 희생양이 되었다가 빠져나온 내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한다. 약물이든 쇼핑이든 관음증이든 흡연이든 소셜미디어든 우리 모두는 하지 않았으면 하거나 후회하는 행동을 하나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소비가 우리 삶의 동기가 된 세상에서 강박적 과용에 대처하는 과학적 처방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쾌락과 고통을 관리하는 실천적 방법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한마디는 강조하고 싶다. 균형 찾기는 욕망의 과학을 발견의 지혜와 결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넓게 봤을 때 중독은 어떤 물질이나 행동, 도박, 게임, 섹스 등이 자신 그리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그것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중독되는데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이다.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을 구하기 쉬울수록 시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중독 물질의 공급량이 감소하면 중독에 대한 노출, 위험, 관련 피해도 감소한다. 지난 세기에 이 가설을 시험하고 증명한 대규모 실험이 바로 미국의 금주법이다. 금주법은 1920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알코올 음료의 생산, 수입, 운송,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한 법을 가리킨다. 이 법으로 알코올에 중독된 미국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금주법이 폐지되고 이어진 30년 동안 술을 구하기가 다시 쉬워지면서 술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다양한 위험 요소들 중에서도 중독성 물질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은 현대인들이 마주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의 세상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약물도 양껏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예를 살짝 들자면 온라인 포르노물, 도박 등이 있다. 더 나아가 기술 자체도 중독성이 있다. 기술에 힘입어 불빛은 번쩍이고 음악은 요란하며 기회는 끝없이 주어지고 더 큰 보상이 약속된다. 소비 행위 자체가 약물이 되기도 한다. 베트남 이주민인 치라는 내 환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행위에 빠졌다. 그의 황홀경은 구매 품목을 결정하는 데서 시작해 배송을 기대하면서 쭉 이어졌고 포장 상자를 여는 순간 끝났다. 불행히도 그의 황홀경은 아마존 테이프를 뜯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볼 때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치의 방은 싸구려 소비재로 가득 찼고 그만큼 수만 달러의 빚이 쌓였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그는 쇼핑을 멈추지 못했다. 전 세계 사망의 70%는 흡연, 부족한 신체 활동, 불균형한 식습관처럼 개선이 가능한 위험한 행동에서 비롯한다. 대표적인 사망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13%, 흡연 9%, 고혈당 6%, 신체 활동 부족 6%, 비만 5% 등이 있다. 과체중 성인 인구는 1980년에 8억 5,700만 명이었던 데 비해 2013년에는 2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독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질병 부담 중 알코올 중독과 불법 약물 중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에선 1.5%, 미국에선 5%를 넘는다. 중독 대상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불법 약물이,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지배적이다.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중독으로 사망한 인구는 모든 연령 집단에서 증가했다. 그렇게 사망한 인구 중 절반 이상이 50세 미만이다. 강박적 과용의 문제를 겪기 가장 쉬운 이들은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인데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이들이 특히 그렇다. 그들은 보상 수준이 높고 효능이 강하며 새로운 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시에 의미 있는 일자리, 안전한 주거, 수준 있는 교육, 적절한 의료 서비스, 법 앞에서의 인종 및 계급적 평등에 소외되어 있었다. 이는 중독 위험 요소에 위험한 연쇄작용을 불러온다. 오늘날 내가 만난 부모는 자식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무언가를 하거나 말하기를 무서워한다. 나중에 아이들이 감정적 고통이나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프로이트가 등장한다. 유아기의 경험이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의식적인 자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도 평생 심리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설명은 정신분석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유아기의 트라우마가 성인의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통찰은 모든 도전적인 경험이 우리를 심리치료용 소파로 데려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질됐다. 나는 우리가 완충제를 가득 채운 독방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유년기를 너무 질병처럼 대하고 과하게 관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러면 아이들은 상처받는 일이야 없겠지만 세상에 대처할 방법도 모르게 된다. 우리가 아이들을 역경으로부터 과보호한 탓에 아이들이 역경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된 건 아닐까? 우리가 아이들을 거짓으로 칭찬하고 현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 탓에 아이들이 참을성이 떨어지고 권리만 더 내세우며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 무지하게 된 건 아닐까?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탓에 새로운 쾌락주의 시대를 조장하게 된 건 아닐까? 또한 오늘날의 의사들은 자비 넘치는 치료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할까봐 모든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 고통은 어떤 형태든 위험하다고 여겨진다. 아파서만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신경 손상을 남겨서 완치를 해도 고통을 느끼도록 뇌를 자극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고통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미국 성인 25% 이상, 미국 어린이 5% 이상이 매일 정신치료제를 먹는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약물 중독 같은 극단적인 사례만 있지 않다. 현대인은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순간의 고통, 현재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저 놀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소피라는 내 환자는 한국에서 온 스탠퍼드 대학교 학부생이었다.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도움을 받으러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자신이 깨어있는 동안에는 인스타그램 하기, 유튜브 보기, 팟캐스트와 플레이리스트 듣기 등 일종의 기기에 의존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수업을 받으러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듣지 말고 생각이 수면 위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녀는 못 믿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제가 왜요? 입이 떡 벌어진 채 그녀가 물었다. 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게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이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통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펼치는 거죠. 전자기기만 붙잡고 지내는 게 소피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매번 자신을 피하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죠. 소피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일이 새로운 생각과 기분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게 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나는 말했다. 지루함이란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끔찍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루함은 발견과 발명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주변 자극에만 끊임없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한 주 동안 소피는 아무것도 귀에 꽂지 않고 다녀봤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더니 좋아지기까지 했어요. 주변에 나무들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죠. 우리는 모두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숨어서 넷플릭스를 몰아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밤새 로맨스 소설을 읽는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거의 뭐든지 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이 모든 회피의 시도는 고통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보다 불안 비율이 높았다. 1990년과 2017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새로 나타난 우울증 사례 수는 50% 증가했다. 특히 수입이 가장 높은 지역들에서 사례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북미 지역이 대표적이다. 뇌는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뇌의 주요 기능성 세포는 뉴런이라고 불린다. 뉴런들은 시냅스에서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신경 전달 물질은 야구공과 같다. 투수는 시냅스 전 뉴런이고 포수는 시냅스 후 뉴런이다. 투수와 포수 사이의 공간은 시냅스 틈새이다. 공이 투수와 포수 사이에서 던져지는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 사이를 오간다. 뇌에서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화학적 메신저인 셈이다.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많지만 여기서는 도파민에 초점을 맞추겠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의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도파민을 만들 수 없게 된 쥐들은 음식을 찾지 못하고 음식이 코앞에 놓여 있어도 굶어 죽지만 음식을 입 안으로 바로 넣어주면 음식을 씹어서 먹으며 그걸 즐기는 것처럼 반응한다. 동기부여와 쾌락 사이의 차이를 두고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도파민은 특정 행동이나 약물의 중독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이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분비할수록 그 약물의 중독성은 더 크다고 평가된다. 이는 그 약물이 말 그대로 도파민을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의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상자 속 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초콜릿은 뇌의 기본 도파민 생산량을 55% 늘리고 섹스는 100%, 니코틴은 150%, 코카인은 225% 늘린다. 암페타민은 도파민 분비량을 1000%까지 늘린다. 이 계산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을 파이프로 한 번 피우는 것은 10번의 오르가슴과 맞먹는다.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의 발견과 더불어 쾌락과 고통이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되며 대립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쉽게 말해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 우리 뇌에 저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중간에 지렛대 받침이 있는 저울이다. 평소에는 저울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명과 수평을 이룬다.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도파민은 우리의 보상 경로에 분비되고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다. 우리의 저울이 더 많이, 더 빨리 기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저울에 관한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다. 저울은 수평 상태, 즉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쪽이나 다른 한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울이
쾌락적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저울을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강력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러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은 의식적 사고나 별도의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저 반사작용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자기 조절 시스템을 그렘린들이 쾌락적의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 저울의 고통 쪽에 올라타는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그렘린들은 어떤 생물체가 생리적 표형을 유지하려는 경향, 다시 말해 항상성을 대변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쾌락적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쾌락으로 얻은 만큼의 무게가 반대쪽으로 실려 저울이 고통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위의 그림처럼 말이다. 이러한 쾌락과 고통의 상호관계를 대립과정 이론이라고 칭했다. 쾌락적 혹은 정서적 중립으로부터 오랫동안 혹은 반복해서 벗어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란 자극과 반대되는 가치를 갖는 이후 반응이다. 그러니까 옛말처럼 올라가는 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다.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갈망은 누구나 겪는 경험이다. 감자칩에 다시 손을 대든, 비디오 게임을 한 판 더 하려고 클릭하든, 그런 좋은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 하거나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이 욕구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계속 먹거나 놀거나 보거나 읽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어떤 쾌락 자극에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은 갈수록 약해지고 짧아진다. 반면 이후 반응, 즉 고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갈수록 강하고 길어진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신경 적응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그렘린은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많아지며 우리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앞서 선택한 쾌락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쾌락을 느끼기 위해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한다. 내성은 중독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에 기대면 쾌락, 고통 저울은 결국 고통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우리의 쾌락 경험 능력이 떨어지고 고통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면 우리의 쾌락 설정값도 바뀐다. 이것을 공기팽창식 매트리스와 휴대용 바베큐 그릴을 갖춘 그렘린이 저울의 고통 쪽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미국에서 약물 처방이 급격히 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나는 고도의 도파민 중독 물질이 뇌의 부상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만성 통증을 없애려고 다량의 오피오이드를 오랫동안 써온 환자일수록 병원을 찾는 빈도가 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다량의 오피오이드에 의존했음에도 그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다. 왜냐고? 그들의 뇌가 오피오이드에 과다 노출되면서 쾌락 고통의 저울을 고통적으로 기울어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존의 고통은 더 심해졌고 고통과 거리가 멀었던 다른 신체 부위에 새로운 고통이 생겨났다. 이 증상에 시달리는 환자 다수가 오피오이드 복용량을 줄이자 고통의 완화를 경험했다. 신경과학자 노라 볼로프와 그녀의 동료들은 고도의 도파민 물질에 오랫동안 과하게 기댈 경우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밝혔다. 나는 대략 2년간 로맨스 소설을 강박적으로 소비하다가 결국 더 이상 즐길 책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내 소설 읽기에 쾌락 중추를 불태워버려서 아무 책도 이를 되살릴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쾌락 자체를 쫓는 쾌락주의가
그 어떤 쾌락도 느끼지 못하는 쾌락 불감증에 걸린 셈이었다. 독서는 언제나 나에게 쾌락과 일탈을 선물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독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충격과 슬픔이 찾아왔다. 중독 증상을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지점에 느꼈던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증언한다. 이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은 쾌락의 대상을 탐닉해도 전혀 흥분을 맛보지 못한다. 오히려 비참한 기분에 빠진다. 이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증상으로 불안감, 과민 반응, 불면증, 불쾌감 등이 있다. 고통 쪽으로 기울어진 쾌락 고통 저울은 앞서 상당한 절제 기간을 거친 사람들도 다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 왜 그럴까? 우리의 저울이 고통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저 평범한 기분을 느끼려고 해도 중독 대상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독 대상에 과거와 같이 다시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금단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싶은 요구 때문이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항상성의 기준치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셈이다. 뇌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 해돋이 구경하기, 친구들과 식사 즐기기 등 일상의 단순한 보상에서 다시 쾌락을 맛볼 수 있다. 중독은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중독 대상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 또는 암시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쾌락 고통 저울은 요동친다. 이것을 단서 의존 학습이라고 부른다. 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반 파블로프는 개들 앞에 고기 조각을 놓으면 반사적으로 침을 흘린다는 사실에 착안해 실험을 했다. 고기를 줄 때 버저 소리를 함께 들려주면 나중에 개들은 버저 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린다. 이는 개들이 자연 보상인 고기 조각을 조건 단서인 버저 소리와 연결해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경과학자들은 보상 자체가 주어지기 전에라도 조건 단서에 반응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상을 받기 전에 조건 단서에 반응해 도파민이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예감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설명한다. 조건 단서가 나타난 직후 뇌에서 발화한 도파민은 기준선까지가 아니라 그 이하로 감소한다. 이렇게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살짝 부족한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는 보상을 찾아내라는 자극이 주어진다.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도파민 수준은 갈구를 일으킨다. 이러한 갈구는 중독 대상을 얻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 실험용 동물이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보려면 그 동물이 자신의 중독 대상을 얻으려고 얼마나 자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지를 보면 된다. 레버를 누르거나 미로에서 길을 찾거나 사다리를 오르거나 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도 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대와 갈구의 전체 과정이 의식적인 인식의 한계 밖에서 일어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기대한 보상을 얻으면 뇌에서 발화한 도파민은 기준선을 넘어서 증가한다. 반면 우리가 기대한 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파민 수준은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 기대한 보상을 얻으면 도파민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누구나 기대한 만큼 보상을 얻지 못해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를 떠올려보라. 기대했지만 못 받는 보상이 애초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보상보다 더 나쁘다. 그렇다면 단서로 인해 발생한 욕구는 우리의 쾌락 고통 저울을 어떻게 움직일까? 저울은
앞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쾌락적으로 기울어지는데 곧 단서의 여파 때문에 고통적으로 기운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중독 대상을 찾으려는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학습 또한 뇌 속 도파민 발화를 증가시킨다. 다양하고 자극적인 새로운 환경에서 3달간 머문 암컷 쥐들을 표준적인 실험실 우리에 머문 쥐들과 비교했을 때 전자의 뇌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 시냅스가 급증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극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뇌의 변화는 고도의 도파민을 유도하는 대상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뇌의 변화와 유사하다. 물론 희망적인 소식은 있다. 중독에 따른 뇌의 일부 변화는 돌이킬 수 없지만 손상된 영역을 새로운 신경망을 만듦으로써 우회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뇌의 일부가 영원히 바뀌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시냅스 경로를 찾아서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쾌락과 고통의 줄다리기는 저울의 원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중독 대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은 동시에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쾌락과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 모두가 수평 저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우울감, 불안감, 만성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고통적으로 기울어진 저울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중독에 더 취약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감각 지각은 우리가 그 고통에 부여하는 의미에 큰 영향을 받는다. 헨리 놀스 비처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 중에 심각하게 다친 225명의 병사들을 관찰했다. 비처의 발견은 놀라웠다. 심하게 다친 병사들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부상 직후에 고통을 거의 혹은 아예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다쳤음에도 말이다. 비처는 그들의 신체적 고통이 피곤함, 불편함, 불안감, 공포감, 실제 사망 위험 등으로 가득 찬 극도의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누그러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5년에 출간된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어느 29세 건설 노동자의 사례는 이와 대조적이다. 당시 그는 15cm 못을 그대로 위에서 밟아서 응급실로 갔는데 그 못은 가죽, 피부, 뼈를 뚫고 공사용 부추 위로 튀어나와 있어 보였다. 못이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스러워서 펜타닐과 미도잘림을 투여받았다. 하지만 못을 밑에서 뽑아내고 부추를 벗겨보니 못이 발가락 사이를 절묘하게 피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발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과학은 모든 쾌락에는 대가가 따르고 거기에 따르는 고통은 그 원인이 된 쾌락보다 더 오래가며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즐거운 자극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되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감소하고 쾌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준점은 높아진다. 우리는 순간적이고 영원한 기억을 뇌리에 새기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교훈을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그러한 기억이 해마에 남아서 평생 가는 것이다. 우리는 쾌락이 없으면 먹거나 마시거나 번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상처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반복적인 쾌락으로 우리의 신경 설정값이 높아지면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끝없이 갈등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인간은 궁극적인 추구자다. 쾌락을 쫓고 고통을 피하는 세상의 시험에 너무나 잘 대응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을 결핍의 공간에서 지나치게 풍족한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우리 뇌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얻어야 쾌감을 느끼고
상처가 덜 하더라도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기준 변화는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끌어낸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우리는 21세기 인간으로서 어떠한 사고와 행동 방식을 가져야 할까? 물리적 자기 구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쓰레기통마저 버려라.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여정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중 첫 번째가 반은 여인, 반은 새인, 세이렌들이었는데 세이렌의 마법 노래는 뱃사람을 꿰어 인근 섬의 암벽에 부딪히게 했다. 뱃사람이 무사히 세이렌들을 지나쳐 가려면 노래를 안 들을 수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선원들에게 그들의 두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범선의 돛대에 묵되 자기가 풀어달라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더 꽉 묶도록 했다. 이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듯이 자기 구속의 한 형태는 말 그대로 물리적 장애물을 만들기,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중독 대상 사이에 거리 두기다. 실제로 내 환자들이 내게 말한 방법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TV 코드를 뽑아서 벽장에 넣었어요. 게임기를 차고에 넣어버렸어요. 신용카드를 잘라버렸어요. 오로지 현금만 씁니다. 호텔에 미리 전화해서 미니바를 없애달라고 하죠. 제 아이패드를 은행 안전금고에 넣어놨어요. 우리의 접근을 제한하는 잠금 상자로부터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제, 위를 줄이는 수술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자기 구속은 오늘날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도파민을 제어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요즘은 사방에서 도파민이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으면 그 다음날 문간에 그게 떡하니 놓여 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곧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알아내거나 답을 찾는 동안 좌절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걸 기다려야 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다. 신경과학자 세뮤얼 맥클로어와 그의 동료들은 즉시 보상과 지연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관여하고 있는지 연구했다. 관찰 결과 참가자들이 즉시 보상을 선택했을 때는 뇌에서 감정 처리와 보상 처리를 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보상을 미루었을 때는 계획과 추상적인 사고와 관련된 뇌 부위인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었다. 이 연구가 암시하는 바는 현대에는 감정적 보상 경로가 삶의 지배적인 동력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전두엽 피질 위축증을 앓고 있을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나는 중독 문제와 약물의 효과 여부에 관한 의문을 넘어서 더 심오한 질문과 씨름해 왔다. 향정신성 약물이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닐까? 수년 동안 만난 다양한 환자 이야기에 따르면 향정신성 약물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 자체를 제한한다. 비탄과 경외심 같은 강렬한 감정을 특히 무디게 한다. 어떤 환자는 항우울제 덕분에 조울증의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올림픽 광고를 보고도 더 이상 울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격 중 감성적인 부분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울 수 없자 나를 다시 찾아왔다. 내 처방에 따라 그녀는 항우울제를 끊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우울과 불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더 넓은 폭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녀는 바닥에 가까운 감정도 인간다움을 느끼게 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온갖 고통을 약물로 없애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 바로 고통 받아들이기이다. 얼음물 입욕은
최근에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얼음물 입욕이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킨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스코틀랜드식 샤워는 최소 1분간의 찬물 샤워를 뜻한다. 네덜란드인 빔 호프 같은 얼음물 입욕 전문가들은 빙점에 가까운 온도의 물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다 나오는 능력으로 유명인의 지위를 꿰찼다. 프라하의 카레 대학교 과학자들은 10명의 남자 지원자가 1시간 동안 찬물 속에 잠겨있는 실험을 진행해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에 게재했다. 실험에 사용된 물의 온도는 섭씨 14도였다. 연구자들이 혈액 샘플을 살펴본 결과 찬물 입욕은 혈장의 도파민 농도를 250%, 혈장의 노르에피네르핀의 농도를 530% 증가시켰다. 도파민은 찬물 목욕 중에 꾸준히 증가했고 목욕을 끝낸 후에도 1시간 동안 증가 상태를 유지했다. 노르에피네르핀은 처음 30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한 다음 나머지 30분 동안 정체 상태를 유지했는데 목욕이 끝난 1시간 동안 약 3분의 1로 줄었지만 2시간이 지나서도 기준치를 넘어선 상태를 유지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르핀의 수치는 고통 자극 자체를 잊어먹을 만큼 잘 유지되었다. 찬물 입욕이 인간과 동물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른 연구들에서도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노아민 역시 쾌락, 동기부여, 기분, 식욕, 수면, 각성 정도 등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극한 추위는 신경 전달 물질의 범위를 넘어서 뉴런의 성장까지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면 본연의 쾌락 설정 값은 쾌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에 덜 취약해지고 쾌락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다. 호르메시스의 과학. 호르메시스는 추위, 열기, 중력 변화, 방사선, 음식 제한, 운동 등 해롭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이 조금 혹은 적당하게 주어졌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다. 호르메시스는 실행하다, 압박하다, 강권하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1945년 일본 핵투하 당시 피해 지역 바깥에서 지내던 일본인 중 방사선에 소량 피폭된 이들은 방사선 피폭이 없었던 이들에 비해 수명이 아주 조금 더 길고 암 발병률도 더 낮았다. 반면 폭발 바로 인근에서 있었던 이들 가운데 약 20만 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호르메시스 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DNA 손상 복구를 위한 저설량 자극, 유도 아포토시스를 통한 이상세포 제거, 유도 항암 면역을 통한 암세포 제거 등은 방사선 호르메시스의 유익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떨까? 운동은 세포에 유독한 영향을 미쳐서 체온 상승, 유해 산화제 생성, 산소 및 포도당 부족을 일으킨다. 하지만 운동이 건강을 좋게 만든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운동 부족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증거는 반박 불가하다.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에프네프린, 내인성 오피오이드 펩티드 등 긍정적인 기분 조절과 관련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 또한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신경 악교 세포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더 나아가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을 낮추기까지 한다. 6주 동안 쳇바퀴를 돌린 쥐들에게 코카인을 주었더니 쳇바퀴를 돌지 않은 쥐들에 비해 코카인 사용을 자율적으로 조절했고 코카인 사용 빈도가 줄었다. 이는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알코올을 가지고 진행한 실험에서 동일하게 관찰됐다. 동물에게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자 자발적인 약물 사용 빈도는 더 줄어들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도파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졌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인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앉아서 보내는데 이는 50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세계의 다른 부유 국가들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가 공급량이 제한적인 식량을 두고 경쟁하기 위해 매일 10km를 횡단하도록 진화되었음을 고려하면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좌식 생활 습관의 역효과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난 뭔가에 중독되고자 하는 현대인의 기호에 대해 가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혹시 신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우리가 최근에 섹스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널리 실천되고 있는 최후의 신체 활동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웰빙을 위해선 침상에서 벗어나 가상의 몸이 아닌 진짜 몸을 움직여야 한다. 내가 내 환자들에게 늘 얘기했지만 하루에 30분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즉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알약보다 기분, 불안, 인지, 활기, 수면에 더 깊고 일관성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저자 애나 렘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 소장, 예일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며 각종 중독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정신질환에 관한 뛰어난 연구, 탁월한 지도, 혁신적인 임상치료법을 선보인 의학자로 유명하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미국 의학협회 저널 등 명망 있는 매체에 100여 편의 글과 논문을 발표했다. 수만 건의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를 이끌며 미국 정부와 상하원의 중독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